네, 안녕하세요. 박상하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또 관심이 많아지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마 우리 인간의 삶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전쟁이나 또는 사회적 위험, 재난 뭐 이런 큰 사건을 겪는다거나 또는 국가적인 어떤 제도나 정책 또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 어떤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세계적으로 큰 흐름의 하나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적인 패러다임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 탄소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내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여기에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랄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도 지구촌에서 굉장히 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그 신자유주의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치적인 면,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사례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런 큰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직면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공간적인 불평등, 다시 말하면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 불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또 과제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합의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떤 출산 환경이랄지 성평등 문제랄지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구 소멸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또는 공간적인 불평등, 즉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 인구 집중 현상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대책을 지역을 활성화하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죠. 이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인구 감소하는 문제는 돌봄을 강화한다거나 사회복지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한다거나 또는 공간적인 불평등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경제적인 거, 행정적인 거, 또 환경적인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개인도 자기 인생관이랄지 가치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나 사회도 그 지향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개념 정의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이론적이나 학술적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했던 개념이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나 사회, 어떤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어떤 커다란 국가 사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유사한 개념들이 굉장히 또 유사한 개념이 많아서 사회적 가치하고 또 혼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사회적 경제랄지 사회적 자본이랄지 공유가치 창출, 뭐 이런 공유경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죠. 또 최근에 ESG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CSR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이 또 CSV로 요즘에는 또 ESG라고 하는 이게 늘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게 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점, 가치 이런 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영국부터 한번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활용했고 측정을 했고 이해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영국은 2012년도에 공공서비스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도 어떤 금융위기랄지 경제적인 침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의 범위 내에서도 이보다 더 많은 가치 창출이랄지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2008년도에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캐머런 영국 수상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드디어 20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서비스 법의 안에도 영국의 공공기관이랄지 또는 그 정부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회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성 요소로 포함을 해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법률을 어디에다 그러면 적용했느냐. 보통 공공기관, 정부 부처, 지자체, 어떤 교통이나 화재 이런 다양한 분야의 주택조합이랄지 보건, 주거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측정하고 그걸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용 대상에다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런 법이 제정된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영국의 공공사회서비스 사회적 가치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크게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이 세 가지의 그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는 뭐 어떤 기술 향상이랄지 디지털 기술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를 사회적 가치를 반영을 했느냐를 찾아보는 거고요. 또 경제적 차원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이 되었고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얼마만큼 주었느냐 또는 하도급의 경쟁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는 환경에서는 물 관리나 또는 온실가스 또는 탄소 배출을 얼마나 감축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평가 요소의 사회적 가치로 구성 요소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영국은 이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사회적 가치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랄지 사회통합 이런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균형 지역의 균형 발전이랄지 상생협력이랄지 이런 거를 평가 지표로 활용을 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국정과제에 중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채택을 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를 정의해 놓은 걸 보면은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또는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이랄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영국의 내용처럼 우리나라도 경제 분야, 사회 분야, 환경 분야 이런 세 가지 영역에다가 어떤 현 세대 또 미래 세대가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해서 구성 요소를 포함시켜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2018년도에 구체적으로 정부 혁신의 종합 추진 계획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3가지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인권 보호랄지 또는 재난 안전이랄지 보건복지랄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이런 13가지의 내용들을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에 포함시켜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이미 우리도 세워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확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국 지자체에 이런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광주에서도 광주 서구에 보면은 사회적 가치 지원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 가치는 그러면 왜 측정을 해야 되는가? 사회적 가치를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을 때도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의 삶의 질이랄지 사회의 질을 반영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러면 사회를 발전하는 지표,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것들은 GDP 중심의 경제적인 지표를 많이 활용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달러가 넘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고 있죠. 또 GDP가 뭐 5만 달러, 4만 달러면 선진국이다. 또 GDP가 낮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GDP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회를 온전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측정해서 발표했다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지표, 얼마만큼 수출이나 수입이나 뭐 이런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나 불평등 이런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이런 사회 완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는 이런 GDP라고 하는 지표만 가지고 그 나라의 사회 발전의 측정을 올바로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GDP 중심의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적인 측면 또는 어떤 그 인간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 다시 말하면 교육의 질, 공동체는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시민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냐, 또 고용, 또 복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발전의 지표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요구들이 많고 또 기존에 사용했던 GDP는 이제 경제적인 중심의 사고방식이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측정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GDP에다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게 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또는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에서도, 특히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거기에서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나 행복은 더 낮아진,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 높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비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이나 새로운 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가 측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발전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GDP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사회 발전 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특히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1972년에 그 조그마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GDP 대신 GNH라고 하는 국민 총 행복이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고 GDP도 우리보다 아주 훨씬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제도나 정책이 독특합니다. 그 관광객, 여행객도 보통 나라 같으면 많이 오면 올수록 그 나라에게 이익이지만 이 나라는 관광객 수를 제한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관광객 수를 매월 얼마 정도로 입국 숫자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또 도로 포장도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국민들이 편하게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도로,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그 비포장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연에 있는 소중한 가치랄지 도로, 자연 환경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부탄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삶의 질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사례가 2011년도에 OECD에서 발표한 BLI,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연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행복한지는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화 한다면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량화해서 이 사람은 7만큼 행복하구나, 이 사람은 5만큼 행복하구나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7에서 5를 뺀 2만큼 더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주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발전의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측정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삶의 질도 우리가 나타나게 된 거고, 또 사회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암스테르담에서 97년 6월에 암스테르담 선언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럽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사회의 질, 그 사회를 평가하는 수준,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이냐, 또는 그 사회의 응집성이 어느 정도냐, 또는 제도와 체계,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발전의 구성 요소랄지 어떤 공동체랄지 이런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 사회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사회의 질의 어떤 지표를 측정해서 그거를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죠. 그래서 이런 삶의 질, 사회의 질 이런 거 말고 또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구촌에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온 바가 있었죠. 빙하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려서 중세시대에 있던 유물이 발견되고 유골이 드러나고 이런 사례가 있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 다시 말하면 막 홍수가 난다거나 또는 가뭄이
든다거나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에서 그동안에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 또는 유엔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지구촌을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지구의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균형적인 발전 요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요소죠. 그래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 또는 경제적인 부분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지표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사회적 가치 ESG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유엔에서도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워서 각 나라별로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걸 공유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도 이런 다양한 사회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활용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공공기관들은 이런 사회적 가치 지표를 경영지표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던 것을 그 결과물로 그 경영의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하는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해야 될 또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사회적으로 공헌을 했다. 어떤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거를 수량화한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가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측정의 대상이랄지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또는 우리들의 자존감을 확보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우리 사회적인 미션에 중요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개선된 효과 또 구성원들의 관리 역량이라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바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원의 유입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아주 유리한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저 기관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관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다른 기관이 그걸 보고 저 기관이 이 정도의 어떤 지표상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보통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이 사회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비용의 투자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보통 반영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 가치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가 만약에 측정이 된다면 시장에서 올바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해서 자본시장이나 구매시장에도 굉장히 윤리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측정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런 측정하는 도구나 어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사회적 가치를 측정했던 그 평가 도구들이 굉장히 또 많이 그동안에 연구하고 개발해 놓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SORI라고 사회성과 투자 수익률, 글로벌 사회성과 투자 평가 시스템, GIRS, SBSC,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SROI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ROI는 일반적으로 많이 기업에서 경영성과의 측정 지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ROI로 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 지표상에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그 수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거는 경제적인 경영 지표이기 때문에 사회 성과로는 써먹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SROI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ROI 그런 방법을 응용을 해서 사회 성과를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SROI는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의 가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죠. 화폐 가치로 환산해 놓은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SROI는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서 많이 사용되었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REDF라고 하는 이런 단체는 이 재단에서는 이 SROI를 가지고 사회 혁신 기업이랄지 사회 벤처 기업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라 이런 데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SROI 말고도 또 GIR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호텔 4등급 호텔 5등급 호텔, 별표가 많은 호텔은 좋은 호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영화도 좋은 영화는 별표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성과 투자가 높은 그런 그 기업이나 조직에게 부여하는 별표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사회성과를 많이 했다. 이게 이런 방식이 있는데 물론 평가 도구의 어떤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별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사회성과가 굉장히 높으냐, 이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SC라고 보통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이제 BSC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SBSC라고 소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BSC 방식에다가 사회 성과를 포함시키는 건데 기존의 성과 관리는 어떤 기업의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고객의 관점 또는 학습, 조직의 어떤 그 일관되게 어떤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포함해서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SBS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보통 이제 사회적 회계 또는 사회적 감사 SAA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회적 회계 이것도 이제 어떤 재무적인 성과랄지 이런 눈에 보이는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에서 측정해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형태로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배부도 하고 공개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이 있었죠. 특히 우리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이런 사회적 감사나 사회적 회계를 컨설팅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 도구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측정 도구라 해가지고 IMP,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측정 도구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특히 뭐 우리가 ESG랄지 SDG랄지 이런 국제적인 또는 UN 기구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고 이런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IMP라고 하는 측정 도구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은 특히 5가지의 어떤 그 차원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이 IMP가 제시하는 임팩트의 요소 5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과랄지 사회적 가치가 그 어떤 내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느냐라고 하는 그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who, 누구에게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회 성과를 만들었느냐, 또는 how much 그러면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 성과를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contribution,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변화, 만약에 성과, 사회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가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contribution이죠. 그다음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얼마만큼 위험 요소가 있었느냐, 이렇게 5가지 차원을 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임팩트의 내용들을 이 IMP의 측정 도구에서는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IMP의 이제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공통으로 이걸 사용해 보자, 어떤 사회 성과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SROI나 또는 뭐 다양한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지표들이 그 영역이나 목적에 따라서 지표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공통된 어떤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해서 이 IMP를 많이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5가지 차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과가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차원 중에 이 IMP는 구체적으로 이제 1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아까 what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4가지, 사회성과, 요구되는 수준, 뭐 중요성, 이렇게 해서 4가지. 그 다음에 who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어떤 대상이냐, 또 지역이 어디냐, 또 이런 4가지. how much는 3가지. contribution, 이렇게 해서 15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범위를 정해놓고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 IMP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표에서도 그림에서도 보면은 측정이라고 하는 기존의 사회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창출했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운 것을 둘이를 제외하면은 새로 나온 것이 얼마만큼 됐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하나의 새로 창출된 사회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측정한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기존의 어떤 새로운 방식에 영향을 주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변화의 크기, 사회 성과의 하나의 어떤 그 범위의 정도,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양한 요즘 기업들은 과거의 기업들이 경영 방식하고는 굉장히 달라졌고, 패러다임이나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특히 기업들이 어떤 요즘에 ESG 경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자기들이 기업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사회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
또는 기업 내부의 어떤 그 이익 창출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국가 사회적으로 또는 지구촌 사회에 얼마나 사회적인 자기 기업 활동이 경제적인 이익 이외에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의 새로운 기업의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SK나 하나금융에서도 또 다른 대기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이고 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